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역사의 페이지마다 빛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채 복잡한 질문을 던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그는 일제강점기 누구보다 치열하게 무장투쟁의 선봉에 섰던 위대한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해방 후 월북이라는 선택으로 우리 역사의 아픈 굴레가 되어버린 위험한 인물이었을까요? 남과 북에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는 이 역설적인 삶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바로 공개됩니다. 1898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난 김원봉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계를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보통학교 재학 중 1왕 생일 기념 행사에서 윤세주와 함께 일장기를 변소에 던져 퇴학당한 일화는 그의 가슴속에 이미 독립의 불꽃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3.1 운동의 피폭력 만세 시위가 좌절되는 것을 목격한 그는 이제 평화로운 방법만으로는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스스로 무력 투쟁의 길을 택했습니다.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김원봉은 동지들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합니다.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는 이름처럼 이들은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삼아 오직 폭력만이 독립을 쟁취할 유일한 무기임을 천명합니다. 조선 총독부 폭파, 일본 고관 및 친일파, 암살 등 과감하고 급진적인 의거 활동을 통해 일제 식민 통치 기관의 심장을 겨냥했던 것이죠. 그들은 직접 폭탄을 만들고 외국의 성능 좋은 폭탄을 들여오는 등 치밀한 준비로 일제의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의열단의 의거 활동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20년 박재혁 의사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 1921년에는 김익상 의사가 전기공으로 위장해 조선 총독부 청사에 폭탄을 던져 건물의 일부를 파괴했습니다. 1923년 김상옥 의사는 서울 한복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후 수백 명의 일본 군경과 홀로 3시간 넘게 시가전을 벌이다 자결순국합니다. 1926년에는 나석주 의사가 식민지 경제수탈의 상징인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 그들의 투쟁은 일제의 심장을 끊임없이 두드렸습니다. 일제는 김원봉을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조선 총독부는 그를 불령선인이라 칭하며 독립운동가 중 김구 선생의 60만 원보다 훨씬 많은 100만 원, 현재 가치로 약 32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는 일제가 그를 가장 위협적인 독립운동가로 인식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일본 외무대신은 김원봉 체포 시 즉각 사살하거나 나가사키 형무소로 이송하라는 훈령까지 내렸다고 하니 그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열단의 대담한 활동은 당시 신문기사에도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일제의 엄격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김상옥 의사의 의거를 조선 천지를 진동케 한 것으로 보도하며 민족의 독립정신을 환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물론 일제는 민심 동요를 우려해 보도를 통제하려 했지만 의열단의 존재 자체가 억압받던 조선인들에게 강렬한 희망과 자긍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일경에게는 염라대왕과 같은 존재였지만 식민지 백성에게는 독립의 불씨를 지피는 영웅으로 기억되었던 것이죠. 의열단 단원들의 일상 또한 투쟁만큼이나 치열하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양복을 갖춰입고 머리 모양도 깔끔하게 정리한 채 사진 찍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이 될지도 모른다는 비장함 속에서도 수영, 테니스 등 운동을 하며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 오락을 즐기며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니 그들의 삶은 오직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거만으로는 독립을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달은 김원봉은 투쟁의 방식을 전환합니다. 1926년 중국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여 항일투사를 양성하는 데 힘씁니다. 1935년에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여 민족혁명당을 창립하고 당수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역량 결집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노력은 1938년 중국 국민정부의 지원을 받아 최초의 한인 정규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하는 결실로 이어집니다. 그는 총대장이 되어 대일항전에 직접 참여했으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한국광복군 부사령관과 임시정부 군무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다지는 데 기여합니다. 특정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독립을 위해 좌우 세력을 막론하고 연합을 시도했던 그의 유연성은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을까요? 마침내 광복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 해방 후 귀국한 김원봉은 좌우합작을 통해 통일국가를 건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힌 해방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행보는 또 다른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1948년 남북협상에 참여한 그는 결국 북한에 잔류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가 왜 월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해방 후 남한 내 친일 세력의 특세와 신변의 위협 등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한 그는 초대 내각의 국가검열상,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직을 역임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의 전쟁 계획에 반대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전쟁 중 군력 및 생산에 기여하여 노력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58년 10월 그는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되고 11월 숙청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일부에서는 김일성, 김영주 형제의 반김일성 숙청 과정에서 학살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의 월북은 남한에서 오랜 시간 그를 월북자로 낙인 찍어 그의 독립운동, 공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큰 비극은 남한에 남은 그의 동생들이 한국전쟁 중 월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학살당하는 참혹한 운명을 맞았다는 점입니다. 이념의 대립이 한 개인의 삶과 가족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흔들었던 우리 현대사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김원봉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공적과 해방 후 월북 행적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은 그를 빼놓고는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인물로 보며 그의 재평가가 올바른 역사 세우기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시대의 경랑 속에서 그가 내렸던 선택의 무게와 그로 인한 고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재조명 노력은 대중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영화 암살에서 배우 조승우가 김원봉을 연기하며 그의 존재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고 이후 영화 밀정에서도 이병헌이 맡은 정채산이라는 인물이 김원봉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고향인 밀양에서는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이 공연되는 등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의 독립운동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원봉의 삶은 우리가 직시해야 할 역사의 복잡성과 인간 선택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하고 난 비극적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 식민지와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 민족 전체의 고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약산,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던지는 질문에 계속해서 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응원해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